안녕하세요.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비수술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와 그리고 약물치료, 건강식품, 연골주사, 재생주사, 그리고 무릎에 좋은 운동, 무릎에 좋은 생활습관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무릎 관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은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뚜껑뼈, 슬개골이 있고요. 뚜껑뼈 이제 위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굵은 4개의 이제 근육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런 힘줄 인대 같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무릎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근육이나 인대들을 걷어내고 나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있고 뚜껑뼈가 이렇게 있는데 뚜껑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연골이 있고요. 그리고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위아래로 연골이 하얗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요, 저희가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반월상 연골판은 반달 또는 초승달 모양처럼 생긴 이런 연골 조직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고, 이 안쪽 연골판, 내측 연골판이라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연골판은 외측 연골판이라고 불러서 이 안쪽, 바깥쪽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연골판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1차적인 구조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매끈한 이제 하얗게 보이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마치 도자기처럼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미끄럽기 때문에 보통 유리연골, 초자연골이라고 부르고 얼음에 비교해 봤을 때 마찰 계수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매끄럽게 미끄러지면서도 마모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흡수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데 연골에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관절액을 통해서 받게 되고 이 관절액이 이런 연골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흡수 저장하는 능력 덕분에 영양분을 쉽게 빨아들일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은 정상 무릎이고요. 왼쪽 구조물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파란색이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절 속에는 삼각형 모양의 연골판이 지금 단면을 잘랐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 그 관절에 물을 만드는 그런 조직이 있고 관절막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괜찮은 연골이 깨지면서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연골이 깨지면서 뼈만 드러나느냐? 연골과 연골이 깨진 것 사이에 껴있는 연골판도 맷돌 갈리듯이 찢어지게 되고요. 이런 조직들이 찢어진 조각들이나 이런 조직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활액막을 자극을 해서 활액막은 어떻게든 이 조직을 녹이려 하기 때문에 물을 만들어내고 활액막이 이제 생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관절의 뼈가 밖으로 이제 돌출되면서 자라나게 되고 단면적을 넓히면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뼈가 자라나게 되고 이 뼈가 자라나게 됨으로써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들이 타이트하게 늘어나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아프니까 덜 쓰게 되고 덜 쓰니까 이 근육이 위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쁘고 매끈매끈한 관절이 연골이 이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버리니까 관절이 아프고 붓고 변형이 생기는 병으로 단순한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근육, 힘줄, 인대들이 다 영향을 받는 이런 생화학적인 변화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절에 물이 찬다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연골이 깨지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겨서 활액막에서 물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 물 안에는 연골을 파괴시키는 효소가 풍부해서 관절을 망가뜨리는 나쁜 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쓰시면
이 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가급적 물을 못 쓰게 하려고 보호해주는 기전도 있고, 주변에 이제 깨져 있는 그런 연골들을 녹이기 위해서 이런 문을 만드는데, 이 물 자체가 너무 과하게 생기거나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오히려 주변에 괜찮은 연골까지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이 안 만들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일단 걸을 때 아픈 게 제일 자주 오시는 증상이고요. 시큰거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하면 무릎이 붓고, 그리고 무릎이 잘 안 펴지고 잘 안 구부러지기도 하고, 무릎 주변을 누르면 아프기도 하시고, 다리가 점점 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보시면 정상부터 말기까지 저희가 모식도를 그려봤는데요. 뼈와 뼈의 말단에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게 연골인데, 연골이 예쁘게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조금씩 닳아갑니다. 그러다 50% 이상이 닳게 되면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면 그쪽이 더 망가지게 되고, 다리 쪽에 변형이 오게 되면서 뼈가 무너지는 이런 말기 후기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한 4, 5mm 이상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유의미하게 좁아진 경우 중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뼈가 자라있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거의 닿을 정도가 되면 말기, 그리고 뼈랑 뼈끼리 닿아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정강이 뼈가 좀 주저앉게 되면 말기 중에서도 후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무릎은 이렇게 서서 찍어 봤을 때 무릎 선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무릎이 일자 혹은 약간 X자, 약간 오다리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주로 한쪽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망가지게 되면 자꾸 이쪽으로 체중이 실리니까 오다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기 관절염에서는 다리 모양의 축이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MRI를 보시면 정상적인 MRI는 연골이 이제 차 있고 안쪽에 연골판이 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하얀색 물이 차 있고 연골판도 밖으로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관절경으로 관절을 지켜봤을 때 정상적인 연골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예쁘게 보이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깨져서 보풀이 일어나 있기도 하고, 많이 깨져 있는 부분에는 노란 뼈가 연골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을 먹으면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염증을 완화하고 진통작용하기 때문에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역할은 있지만 병의 진행은 막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그 무릎이 부어 있는 경우는 무릎 안에 부어 있는 물 자체가 염증 관절 파괴 효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면서 그런 물 같은 것들이 안 생기도록 혹은 줄어들도록 조절하는 게 이런 관절을 보호해 준 효과는 있기 때문에, 아프시면은 드시는 게 맞고요. 안 아프시면은 안 드셔도 됩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무릎이 부어 있어도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약은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주로 쓰고요. 그 이외에 마약성 진통제도 쓰고 있고요.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도 있고, 먹는 약 대신에 가슴이나 허벅지에 붙여서 흡수가 되는 그런 마약성 파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WHO에서 진통사다리라고 3단계를 제시를 했는데요.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요거보다 전 단계로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등을 자가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보통 2차적으로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쓰는 것은 울트라셋, 시너젯, 뉴신타, 마이폴 같은 그런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정형외과에서 이 정도로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방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위장관 위험군, 위출혈이나 위궤양, 위염 같은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쓰게 됐을 때 이게 더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셀레콕시브라고 부르는 선택적으로 위장관을 제외하고 항염증 반응만 일으키는 선택적 콕스2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런 약을 보통 저희가 처방을 하고요. 이런 약에 추가해서 또 속쓰림 증상이 있다 그러면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부르는 위장관 보호제를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셀레콕시브에 대한 이런 부작용 중에서 하나가 심혈관, 심장의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위험군에서는 심혈관 위험군, 실제로 뭐 스텐트를 넣었다거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나프록센이라고 부르는 1단계 선택적 콕스2 이니비터가 아닌 콕스2 억제제가 아닌 비선택적인 1차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셀레콕시브 2단 그 선택적인 콕스2 억제제 중에서 좀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위험군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선택적으로 콕스2를 제어를 하는 억제를 하는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둘 다 이제 쓸 수 있고요. 다만 심혈관 위험군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전 약, 비선택적으로 억제해주는 옛날 약을 좀 쓰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붙이는 파스, 바르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을 좀 먹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 약을 먹으면서 추가로 여기다 부착을 하게 되면 통증 부위에 바로 약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단점으로는 이런 피부 염증이나 뭐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이 피부가 약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요즘은 바르는 파스도 같이 처방을 해서 두 개 중에 맞는 것을 사용하세요. 혹은 병용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천연물을 가지고 만든 생약 성분의 약을 보통 처방을 하고요. 이제 한약의 그런 성분들처럼 이런 이제 생약 천연물을 가지고 추출해서 만든 것들을 믹스를 해서 이런 약으로 만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연물 신약이라 부르고요. 조인스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1호로 만들어진 천연물 신약이고, 조인스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혹은 관절염 환자에서 증상 호전을 보인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생약 성분의 이런 조인스, 신바로, 레일라와 같은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해서 반응을 보고 있고요. 이 약 말고도 조금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 약에서도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이모튼정을 처방을 하고요. 혹은 저는 관절 영양제 개념으로 좋은 약 없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모튼정이라는 약을 보통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모튼정은 아보카도 추출물과 대두 오일을 믹스해서 만든 약이고요. 아보카도 추출물과 대두 오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셔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입증을 받은 약이고 유럽에서 보통 관절염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가벼운 증상이 있다거나 장기적으로 약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모튼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약은 평생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진통소염제가 병을 치유를 한다거나 병을 진행을 완전히 억제시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통증의 정도가 관절염 환자들은 좀 심했다가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때 아프거나 부어 있다 그러면 3, 4일 정도 약을 드시라 그러고요.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는 덜 아플 때는 약을 한번 끊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치 약으로 2달간 드시도록 보통 이제 2배의 기간 동안 절반 정도의 약을 보통 처방을 하고 보고 있고요.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신데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3에서 6개월에 한 번은 피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식품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건강식품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이건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약으로 될 만큼 아주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건강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건강식품보다는 저는 운동이나 체중 조절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운동 및 체중 조절을 같이 하시면서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은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초록잎 홍합, 식이유황이라는 MSM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루코사민이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갑각류, 게, 새우 등의 껍질, 연체류, 오징어 등의 뼈에서 추출을 하고요. 2012년도에 연골 건강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한번 발표가 돼서 조금 시장이 죽었었는데, 2018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다시 결론을 내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콘드로이친과 같이 복용하면서 글루코사민이 효과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면서 복용하고 있고요. 다만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고 되어 있고, 당뇨, 고혈압, 천식, 간, 신장질환 및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의와 상담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드시기에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이유황, MSM을 보시게 되면 소나무 등 수목류에서 유래된 화합물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1.5에서 2.0g 정도 섭취하라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다만 신장 질환,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MSM 같은 경우에도 각광받고 있는 건강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잎 홍합, 리프리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초록잎 부분이 초록색이라 초록잎 홍합이라고 불리는데,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을 봤더니만 이 초록잎 홍합을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이 간절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주식으로 먹는 초록잎 홍합에 좋은 성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확인을 했고, 이 리프리놀이라는 성분이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초록잎 추출 홍합,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로서 200m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고 있고,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연골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수유부 섭취 시에 주의하라 되어 있고,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 용해제 복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사 얘기입니다. 주사 치료가 맞으면 이제 도움이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사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름칠해주는 윤활 효과가 있고, 이 관절 영양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미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거나 다리가 많이 휜 다리에서는 효과가 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주사가 좋나요? 저는 보통 연골 주사와 재생 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관절액 성분을 이루고 있는 히알루론산을 이용하고 있고요. 재생 주사는 2019년에 통과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피부에서 사용되고 있던 주사가 무릎으로 이번 승인이 나서 쓰게 되고 있는 주사입니다. 연어의 정소 DNA에서 PDRN이라는 물질을 추출하는데 이 물질이 재생해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미 피부 쪽에는 통과가 돼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었고, 무릎 쪽에는 최근에 통과가 돼서 무릎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기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릎에 기름칠 해준다, 무릎 안에 코팅해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콘주랑 같은 재생주사 같은 경우에는 연골주사 기능에 추가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사별로 보험 적용 횟수를 보게 되면 모든 주사가 다 6개월마다 보험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이 주사 성분이 무릎 안에서 다 흡수가 돼서 기능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보험을 해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흡수되기 때문에 부스터 개념으로 보험이 안 되지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3회 제제를 보시면 히루안 플러스가 대표적인데요. 히알루론산 가닥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일자로 쭉 돼 있는데 묽은 특징을 갖고 있고, 묽기 때문에 뭐 좀 잘못 들어가더라도 통증이 이제 심하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3번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농축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시노비안입니다. 시노비안은 요 묽은 거랑 다르게 좀 찐득찐득한 액체처럼 돼 있죠. 이게 이제 히알루론산 가닥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가교를 이제 브릿지 다리를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이것들을 조금 더 찐득찐득하게 만든 것인데요. 요거는 주사 바늘이 그 히루안보다 조금 굵어요.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더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다만 농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를 놓다 보면 근육이나 지방 쪽 찍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찍고 들어갔을 경우에 통증이 히루안보다는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도 주사를 놓을 때 환자분한테 아픈지 물어보고 아프다 그러면 주변부로 조금 퍼뜨리면서 넣거나 다 넣고 난 다음에 무릎을 2, 30회 정도 이제 많이 구부리라 그러면 구부렸다 폈다 많이 반복을 하시면 이런 약들이 쉽게 퍼져서 통증이 좀 완화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주랑 같은 경우에는 이 DNA 주사라고도 부르는데 5번까지 보험이 이제 허용이 돼 있고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비용이 다른 주사들에 비해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반적으로 무릎에 잘 안 씁니다. 강력한 소염 기능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무릎 주변에 힘줄염, 건염에 효과가 좋아서 그런데 주사를 놓게 되고요. 이 주사의 부작용으로 이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증 기능이라서 반대로 이제 감염에 좀 취약할 수 있고요. 이 무릎 관절에 좀 들어가게 되면 연골이 변성이 촉진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피부에 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지방이 좀 이제 괴사가 된다든지 움푹 들어간다든지 피부가 좀 하얗게 좀 변색이 된다든지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최소 한 달 간격으로 맞으라 얘기를 드리고 한두 번 이외에 많이 놓진 않습니다. 1년에 3, 4회 이상 맞지 말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보통은 그 무릎이 자꾸 붓는 활막염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 한두 번 정도 치료를 하고요. 또는 인공관절 할 정도로 무릎이 많이 망가져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 이유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증상 완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학적으로 입증돼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뭐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직접 무릎에 넣어주는 시술을 하고 있고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뭐 2천만 원 상당의 상당한 비용으로 국내에서도 거기까지 가서 맞는 분도 있다고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줄기세포를 무릎 안에 직접 집어넣는 치료는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돼 있고요. 임상적으로 연구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무릎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 있는 내용은 뭐 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라 그러면 이제 환자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무릎 관리가 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체중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 강화. 허벅지와 고관절, 근력 강화 얘기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 무릎을 망가뜨리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중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이제 내가 체중이 적절한 체중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쉽게 알아보는 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BMI, 바디맥스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BMI 지수는 몸무게를 자기의 키로, 키를 제곱으로 나눈 것을 이제 BMI 지수라 얘기를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BMI가 지금 25 이상에서는 이제 과체중 그리고 30 이상에서는 비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예를 들면 몸무게 82kg에 키가 178cm인데 BMI는 이 81을 이 178cm니까 1.78m 요거로 이제 제곱을 해서 81을 나눠주면 25.9 저는 이제 가체중에 해당되네요. 물론 남자분들은 근육이 있어서 가체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체중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체중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 비만, 혈압, 혈당 그리고 HDL이라고 좋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낮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허리둘레를 보시게 되면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는 남자 90cm, 36인치, 여자는 80cm, 32인치 이상 되시게 되면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압은 이제 130 이상, 혈당은 공복에서 100 이상,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HDL은 남자 40, 여자 50 이하,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이상이 문제가 되고, 이 5개 항목 중에 3개 이상 걸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대사증후군 중에서 복부 비만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살을 어떻게 빼야 되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데요. 먼저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숙면을 취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을 빠질 수 있는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내 몸이 이제 조화를 찾게 되면 체중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치를 가게 되는데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이 드시는 것도 조절해야 되지만 운동도 같이 하셔야 돼요. 또 운동만 하면 안 되고 드시는 것도 조절을 해야 돼요. 같이 조절을 해야지 근육 소실 없으면서 체중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천천히 드시고 오래 씻고 담백한 음식을 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덜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같이 하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냐? 3개월에 3kg 빼서 3개월 유지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333 운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일단 천천히 빼라는 거죠. 3개월에 3kg 천천히 빼라는 거고,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수치에 도달하면 그 수치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살을 빼도 요요 현상이 오기 쉬워요. 3개월 정도를 유지를 하면 내 몸이 이 정도가 나의 원래 기본 세팅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3개월 유지하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으냐? 일단은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무릎이 망가져 있는데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릎에 체중을 덜 실리시면서 이제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관절이 이제 움직이는 운동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가장 이제 뭐 추천드리는 게 걷기,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아쿠아로빅, 수영 등이 있는데, 수영, 아쿠아로빅이 물 속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내 체중을 줄이고 그리고 물의 저항으로 그런 이제 근력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쿠아로빅 수영. 먼저 걷기를 보시면 일단 걷기는 하기가 쉬워요. 무리가 적고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아무런 준비물이 필요 없죠. 오랜 시간이 가능하고 30분 이상 걸으시고 주 3회 이상 걷는 거를 이제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가다 2-3시간 걷고 무릎 아프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아프면 상관없는데 2시간 걷는 거 좀 제가 봤을 때는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목표로 하시되 무릎이 붓거나 아프다면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본인이 한 10분, 15분 걸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한 10분, 15분보다 더 짧은 거리를 꾸준하게 걷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한 10분 걸어서 안 아프다. 그러면 10분 한 일주일 걸어보고 그 다음에 20분 걸어보시고 괜찮으면 또 30분 걸어보시고, 근데 만약에 한 40분 걸었더니만 아프다. 그러면은 며칠 쉬었다가 무릎 붓기 가라앉고 좋아지시면 다시 한 주는 다시 되돌아가서 30분 정도 일주일 걸어보시고 또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도전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걷기 운동 너무 시간만 걸리고 효율적이 적다. 그러면 파워워킹을 할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두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걸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칼로리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오르막길, 내리막길보다는 평탄한 길 위주로 걸어야 됩니다. 오르막길을 오르시는 거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내려가야 돼요. 내리막길을 내려가실 때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근력이 생기기보다는 관절 쓰는 게 더 많아서 내리막길을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탄한 길 위주로, 푹신푹신한 길, 딱딱한 길 말고 푹신푹신한 길 위주로 걷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자전거 운동도 좋아요. 허리 아픈 분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자세로 타게 되면 허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리가 너무 아픈 분은 타면 안 되죠. 왜냐면 딱 앉았을 때 엉덩이 쪽에 이제
안장으로 인해서 허리에 체중이 딱 실리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분은 안 좋을 수 있다 알고 계시고 충분하게 자세 교정을 받은 이후에 타는 거 추천드리고요. 무리해서 타게 되면 많이 이제 너무 무리해서 타게 되면 이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장경인대라는 근육과 힘줄이 있어요. 그 근육의 이제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구부리는 경우에는 뚜껑뼈랑 허벅지뼈, 슬개대퇴 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힘을 기르는 데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안장 높이가 너무 낮게 되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장 높이를 좀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높이를 맞출 때는 우리 딱 서 있을 때뭐 골반 정도 높이의 안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타서 페달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 관절염 환자는 살짝 무릎 펴지는 정도를 해주시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헬스장 가보면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좀 기대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무릎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어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자전거를 타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외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고령인 경우에는 밖에서 넘어질까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실내든 실외든 자전거 운동은 무릎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안 해야 되느냐? 근력이 생기더라도 무릎이 망가지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거나 무릎이 돌아가는, 이제 피보팅이라고 이렇게 무릎이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이제 등산을 보시게 되면 등산 자체는 참 좋은 운동인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등산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위산, 이렇게 특히나 이제 산이 험하거나 울퉁불퉁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내려올 때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시도록 하고, 이런 바위산보다는 좀 이제 트레킹 같은 거 위주로 평평한 이제 길 위주로 걷는 운동을 추천드리지, 오르고 내리는 이런 등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공을 주고받는 거, 이제 가볍게 주고받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점프 착지할 때 관절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억지로 이제 이 공을 치려고 쫓아간다. 그런 이제 무릎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도 충돌을 주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억지로 쫓아가지 마라. 주고받기 정도만 하시라. 혹은 테니스, 배드민턴보다는 다른 수영, 자전거, 헬스 이런 쪽으로 운동을 바꾸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영 중에서도 평형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사진을 보시면 이 평형에서 휩킥이라고 뭐 채찍질 하듯이 이제 발을 이렇게 치는 동작이 있는데, 그런 동작에서 과도하게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면 이 무릎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통증이 없다면 괜찮아요.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이런 동작할 때 그 무릎 쪽에 조금 덜 구부리거나 아니면 이런 평형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운동을 어떻게 시키냐? 보통은 무릎이 아파서 저희한테 오셔서 통증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 2주 정도는 기초 워밍업으로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서 한 5초, 10초 버팁니다. 그러면 이 허벅지 쪽에 이제 근육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뭐 보통 10에서 15회 정도, 3세트 정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거를 한 100개 정도, 하루 100개 정도 하는 게 기본이고, 젊으신 분들은 2, 300개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체중을 싣지 않고 하는 운동으로서 무릎이 부어 있어도 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뭐 부어서 많이 걷지 못할 때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충분히 해놔야지 나중에 좀 붓기 빠지고 난 다음에 무릎 구부리고 펴는 운동이나 스쿼트 운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 운동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른쪽처럼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펴는 이런 운동 또한 무릎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은 되는데,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운동 하지 마시고 다리 펴는 운동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슬관절 학회, 대한슬관절 학회에서 그 고령의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추천하는 운동 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고령에서는 이런 운동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통 65세 이하에서 운동을 좀 잘 따라 하실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본인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좀 시킵니다. 좀 스쿼트 운동이 효율이 좋아요. 아까 앞에 있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 다리의 무게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 체중을 실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좋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자세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뭐 버스 기다리다가 뭐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가 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벽에다 등을 대고 버티기부터 시킵니다. 버티는 게 잘 되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이때 각도를 너무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90도 이상 내릴 필요 전혀 없고요. 이번보다 좀 낮은 각도에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짐볼이 있으면은 좋고, 탱탱볼도 괜찮고, 공이 없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마찰 때문에 보통 공을 두는 게 낫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때 포인트는 체중이 뒤로 실리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고, 이 무릎이 발보다 앞쪽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좀 익혀야 될 자세라고 보면 되겠고요. 엉덩이를 쭉 뒤로 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좀 굳어 있으시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고관절 스트레칭도 같이 배우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혼자서 이렇게 벽에다 등 떼고 할 수 있고요. 요거 제 영상 때문에 가리는데, 어쨌든 이게 내려갔을 때 요 발보다 이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뒤로 빠지도록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엉덩이를 충분히 빼야 됩니다. 자, 요것만 지켜주시면 무릎이 발 앞으로 안 나간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무릎 망가지는 거 없이 골반,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을 다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요 스쿼트 운동 좋은 운동이에요. 다만 제대로 된 자세에서 하셔야지 무릎 앞쪽에 이제 부담을 안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건강하신 분들은 무릎 내가 따로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기계 헬스 기구를 추천드리는데요. 레그 익스텐션, 무릎을 이제 펴면은 이쪽 앞쪽 근육 키워주고요. 레그 컬이라고 당겨주면 뒤쪽 근육 키워주고요.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제 키워주게 됩니다. 이런 기구들이 무릎 운동하는 기구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셔야 되고, 가장 낮은 하중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다시 내 체중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다리의 체중만 이용한 기본적인 운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시면 무릎 쪽에 이제 연골이 망가지죠. 쪼그려 앉는 동작도 마찬가지고, 양반다리도 과도한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 망가집니다. 계단 내려오시는 것도 내려올 때 체중이 5배 이상 실리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고, 그래서 계단을 좀 내려오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올라가는 거는 안 아프시면 운동되고, 아프면은 올라가는 것도 피해 주세요.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세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천천히 내려오거나 난간을 잡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뒤로 돌아서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내려오는 거는 넘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난간 잡거나 천천히 내려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집안에서는 아까 전처럼 쪼그려 앉지 마시고 대걸레를 사용합니다. 서 있어서 청소를 하셔야지 무릎을 보호할 수 있고요.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많다. 그럼 집에 이런 목욕탕 의자 같은 거를 둬서 여기 앉아서 일을 하시고 무릎을 펴시고 일하시면 되고, 쪼그려 앉는 동작 최대한 피해 주시고,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도 무릎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자 같은 거 사용하시고 손을 짚거나 해서 무릎의 이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쓰거나 침대를 써서 바닥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에 가셔서도 이렇게 앉은 자리와 바닥에 앉는 자리와 의자에 앉는 자리가 있죠. 의자에 앉는 자리를 가셔서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닥에 앉는다 그러면은 이분처럼 아픈 무릎을 쭉 펴서 이쪽 무릎에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실천사항으로는 앉아서 하는 문화에서 이제 서서 생활하는 문화로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하기보다는 밀대 걸레를 쓰시고, 식탁을 쓰시고, 소파를 쓰시고, 침대를 써서 바닥에서 일어나서 앉는 동작을 최대한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유관절염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유관절염 알고 치료하자.
연골이 닳아서 관절이 아프고 붓고 변형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고요. 단순히 연골이만 깨진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근육, 힘줄, 인대들이 변성이 오고 관절 속에도 이제 생화학적으로 변화가 온 것을 우리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 체중이랑 근력 그리고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체중은 3개월에 3kg 빼서 3개월 유지하자 얘기 드리고 허벅지 근력 운동은 수준에 맞게 하셔야 돼요. 걷기, 자전거, 수영, 아쿠아, 헬스 다 도움 되시는데 일단은 안 좋을 때는 누워서 다리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호전이 되시면은 벽 대고 벽에다 등 대고 버티기 그리고 벽에다 등 대고 스쿼트 그것도 좋아지시면 이제 벽에다 등 떼서 스쿼트가 제가 보통 말씀드린 수준에 맞게 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앉아서 하는 생활에서 서서 하는 생활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서양보다 동양에서 관절염이 많아요. 그 이유가 우리 좌식 생활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무릎에 하중을 주는 동작들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무릎 관절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갖고 가는 병이고요. 그리고 잘 관리하시게 되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픈 날보다 안 아픈 날들이 더 많아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